지구의 평균 온도는 1.1도에서 1.2도 정도 올랐다. 기업이 기업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이러고 한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름은 홍종호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에너지, 기후, 경제학, 또 지속가능 정책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난 한 50년 이상 연구를 쭉 이제 해보니까 확실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더라. 이제 이런 현상을 관찰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 과학자들의 그 논쟁의 중심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과연 더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더워지고 있다면 왜 더워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경제 활동 때문에 더워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화석 연료의 대량 사용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워지고 있는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인데요. 앞의 질문은 이건 이제 팩트다. 그러니까 지구는 확실히 더워지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어서 산업혁명 이전, 한 200년 전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는 1.1도에서 1.2도 정도 올랐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이견이 없는 거죠. 논쟁은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어떤 결과물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됐는데요. 그 IPCC에서 나오는 이 IPCC가 뭐냐면 세계 이제 과학자들의 또 연구 모임이에요, 한마디로. 거기에서 한 6년에서 7년 정도에 한 번씩 기후변화에 관련된 종합 보고서를 이제 유엔 산하에서 출간을 하죠. 최근 보고서들에 따르면 확실히 더워지고 있고 그 더워지는 이유는 인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제 활동, 즉 인간이 사용하는 각종 화석 연료의 결과물로 배출되는 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바꾸고 있다에 대해서 95% 이상,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의 1에 가까운 확률로 그것은 인간의 경제 활동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이제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실히 더워지고 있고 인간의 활동 덕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계 논쟁은 사실상 종식됐다. 따라서 이제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은 그 다음 역할을 떠안는 거죠. 그러면 경제 활동을 어떻게 바꿔서 이 문제를 좀 완화시킬 거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정말 재앙에 가까운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기후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질병까지 안 가더라도 기후 문제와 경제 문제가 너무 밀접하게 이제 관련돼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 결과 또 기후 문제가 생겨나고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것 때문에 인간이 피해를 보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폭염 때문에 노약자들이 살기 힘드시다든지 또 무슨 너무 가뭄이 심해서 물 공급이 안 된다든지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우리 벌써 지난 여름에도 피해 겪었고 2020년에도 겪었고 계속 겪고 있거든요. 이런 걸 겪으면서 기후 문제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죠. 인간이 잘 살겠다고 탄소 배출을 했는데 화석 연료를 써서 결국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후 문제가 생겼더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고 심지어 조기 사망, 질병, 생산성의 저하 이런 일들로 자꾸만 확장이 되니까 이제는 날씨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로 엄청나게 가깝게 다가오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외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자꾸만 가까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여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자각하고 우리 산업계, 우리 기업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정부의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뭔가 여기 대응해야겠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가 기후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 활동 전반을 바꿔가는 이런 노력, 이런 본격적인 움직임은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약하다. 이게 좀 사실은 좀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 모두 또 우리 기업인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한국 경제는 무역에서의 비중이 즉 무역 의존도라고 하는 수출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선진국 중에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해외에 팔고 또 그런 것을 파는 과정에서 필요한 걸 또 수입하고 이런 경제 활동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 흐름을 보면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명분을 갖고 글로벌 시장을 넘어서 또 국가들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나라,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업, 금융기관은 더 이상 국제 무역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아니, 도태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흐름을 제일 잘하는 분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기업들이 여럿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이미 이것을 3년, 4년, 5년 전부터 이제 온몸으로 본격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리백, ESG, 그리고 유럽연합이 하고 있는 CBAM이라고 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뭐 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리백은 뭐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 R하고 E의 이제 E는 보통 에너지라고 많이 아시는데 엄밀하게는 E는 electricity입니다. 전기. 그래서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 100%. 영어로는 이제 100% renewable electricity예요.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써서 그것만을 써서 물건을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진 재화를 시장에서 유통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 물건을 사주지 않겠다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리백을 주관하는 단체가 있어요. 영국에 국제 시민 단체인데요. 여기에 이게 이제 2014년에 처음 이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다. 우리는 가입 안 하겠다. 그러면은 좀 시쳇말로 팔이 날리고 그냥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캠페인이 됐겠죠. 그때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여기에 앞다투어 가입을 한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애플이니 구글이니 뭐 이런 뭐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예요. BMW니 이런 데를 다 여기에 앞다투어 가입을 하면서 너도 나도 재생에너지를 써서 만든 전기만을 쓰겠다. 이건 애초에 아리백 처음에 캠페인 할 때 너 여기 가입하면 다른 기업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해야 돼 라고는 얘기까지는 없었어요. 기업들이 나서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기업을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이에요. 고객의 요구를 무시한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 만들어봤자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이 글로벌 기업들은 원래는 2050년까지 아리백 캠페인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력 이게 원래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근데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는
각종 방식을 통해서 아리백 달성을 벌써 해버렸어요. 애플 같은 경우 2018년도에 달성했어요. 벌써 5년 전이에요. 그런 이런 기업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요새는 어디까지 가냐면 애플이 너희들 매년 우리한테 리포트해라. 얼마큼 진전이 있는지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그거 가지고 평가해서 너희 회사 물건 사줄지 다른 회사로 옮겨갈지 결정하겠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도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아리백이 마치 어느 다른 나라 정부가 요구하는 무슨 규제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민간 기업이 민간 기업을 상대로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캠페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기업들이 하겠다고 그러니 정부가 간섭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여기서 긴장하고 있는 것이고 설문조사를 하면 할수록 기업들의 반응은 아리백에 영향받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ESG는 또 취지가 뭐예요? 결국은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이런 이른바 비재무적인 평가 기준 가지고 이 기업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과거에는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하고 사회적 책임이다, 사회 책임 투자다 이렇게 하면 마케팅에 도움이 될까?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 한 10년, 짧게는 5년 이게 기업 평가를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소비자가 심지어 그 기업의 물건을 사줄 건지 안 사줄 건지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 E와 S와 G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E, 탄소 배출, 환경. 이게 지금 압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전 세계적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결국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금융기관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기업이 얼만큼 ESG 경영을 잘하는지 문건으로 보여다오. 너희들의 실적을 보여달라. 지속적으로 이것을 공시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쁘면 우리는 너희 기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거나 이미 투자한 투자액도 회수하겠다. 아니 기업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잖아요. 투자를 받거나 빌리거나. 빌리는 것도 그렇고 투자를 받는 것도 그렇고 은행권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ESG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기업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ESG는 민간에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ESG 이거 문건으로 만들어서 공시해라. 이걸 의무적으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규제화하는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올해 내년에 속속들이 이제 도입이 될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ESG는 이제 민간에서 시작됐지만 정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이제 세 번째가 CBAM인데 이거는 우리말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고요. 이제 이 CBAM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리백이나 ESG하고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근데 CBAM은 처음부터 국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너희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탄소 배출 줄여라. 말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자, 유럽의 탄소 배출,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얼마나 물리고 있느냐를 확인해서 현재로서는 유럽이 더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물리고 있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유럽과 한국이 둘 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탄소를 규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가격이 톤당 3만 원, 3만 원 이하 이런 정도예요. 유럽은 10만 원, 11만 원. 이 차이가 있잖아요. 7, 8만 원씩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액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면 그 차액을 수입 과정에서 부과하겠다 의무적으로. 이게 이제 CBAM의 도입 취지입니다.
탄소 배출은 대한민국이 배출한 탄소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상관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탄소를 배출하건 중국이 배출하건 유럽이 배출하건 미국이 배출하건 전 세계적으로 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인 거예요. 한마디로 글로벌 오염물질인 거죠. 그런 유럽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배출한 탄소가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한다. 우리의 가뭄과 우리의 폭염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똑같은 그러한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을 시켜야만 그래야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한국은 또는 뭐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탄소에 대한 비용을 낮게 부과하는데 유럽은 높게 부과하면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유럽에서 장사 못하겠다. 떠나자. 다른 나라도 가서 거기서 공장 짓고 장사하겠다. 한마디로 이것을 탄소 누출이라고 합니다. 카본 리키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유럽이 노력해봤자 어디에선가는 지구의 어디에선가는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을 이제 도입해서 이걸 해보겠다라고 지금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논의 끝에 아마 올해 10월, 2023년 10월이죠. 올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아직 규제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이런 노력들을 할 조짐을 지금 강력하게 보이고 있어요. 현재 5개 산업 부문에 대해서 이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철강입니다. 우리나라 철강 이제 기업들은 앞으로 이것이 본격화됐을 때 빠르면 2026년 아니면 2027년에 본격화됐을 때 EU에 수출을 하려면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저촉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잘못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여기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이 재생에너지는 도대체 뭐냐? 이것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빛을 쓰거나 태양광이죠. 물을 쓰거나 물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수력도 있고 소수력도 있고 바다에 조력, 파력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 풍력이죠. 그 다음에 지열, 땅이죠. 마지막으로 바이오. 이 5개. 이 5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그런 전기를 써라.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명확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써야 시장에서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애초에는 여기에 가입하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공장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전기를 만들 경우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겠다. 외부에서 사업장 외부에서 송배전망을 통해서 전기를 가져올 때 재생에너지를 만든 전기를 가져와서 쓰겠다. 원래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왜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탄소를 줄여도 우리와 국제관계에서 국제적으로 무역상의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하면 우리가 노력해봤자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탄소 배출해서 지구는 더워지면 우리의 노력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와 국제 분업상의 밸류체인상 거래관계에 있는 너희 기업들도 탄소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써라 라고 요구하는 데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곧바로 2020년대에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글로벌 기업들은 알고 있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이나 아직 우리 일반 또 기업들이나 정부나 정치인들 심지어 언론조차도 아직은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흐름을 빨리 탈탄소 무역 규범에 맞게 탈탄소 무역 규범에 맞게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어쨌든 뭐 이런 거대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냥 낮은 정도가 아니고요. OECD에 가입해 있는 38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그냥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고 너무 낮은 거죠. 10%가 채 안 되니까요. 가까운 일본도 20%, 중국도 30%가 돼 있거든요. 아시아가 이걸 잘 못하는데도 이 정도예요. 유럽은 뭐 덴마크다, 오스트리아다 이런 나라는 80%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독일도 작년 2022년도에 47%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아마 이렇게 추세로 가면 이제 조만간에 50%를 넘어설 겁니다. 갈 길이 너무 먼데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해서 이거를 어떤 재생에너지가 옳은 거야, 뭐 나쁜 거야, 뭐 틀린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전 세계가 빨리 이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나온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50년이 되면 시나리오별로 다르지만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이 최소 79%에서 최대 89%까지 간다. 글로벌하게. 무슨 아주 잘하고 있는 유럽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는 재생에너지로 옮겨간다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7.5%, 현재 계획상 잘하면 2050년에 한 70%? 그것도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한참.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거북이 걸음으로 보면 2050년에 과연 70%로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자신 못하는 너무너무나 뒤처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 주체 전체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 이것이 단순히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거야? 재생에너지 난 좋아 싫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전력을 누가 쓰겠어요? 기업들이 쓰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쓰지 않으면 물건 안 사주겠다고 지금 해외에서 저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 기후 문제는 에너지 문제고 에너지 문제는 산업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뭐 나는 뭐 원전이 좋아, 나는 석탄이 좋아, 나는 가스가 좋아, 나는 재생에너지 어떻게 잘 되겠어? 우리나라 뭐 땅도 좁다는데 자꾸만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나면 말 그대로 한 5년,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하지 않고 투자할 여건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재생에너지 공급이 이렇게 안 되는데 라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걸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자체로서 뭐 아리백이나 ESG나 CBAM과 같은 이러한 국제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탈탄소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에너지원 차원으로 보더라도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재생에너지는 특징이 분산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은 다 집중형 에너지원에서 공급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석탄, 원자력 이런 것처럼 막 엄청나게 큰 공장형이죠. 막 1기가, 1.2기가, 막 1.4기가 엄청나게 큰 이제 공장 건설만 해도 막 5년에 10년 걸리는 이런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성격상 그렇지 않아요. 태양광도 있고 풍력 이런 것들은 공사 기간도 짧아요. 1년, 1년 반 이러면은 어지간한 재생에너지 단지가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고 분산형이니까 입지가 소규모 입지, 뭐 중형 입지, 대형 입지, 우리가 이제 계획 입지라고 해요. 큰 규모로 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아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영농형 태양광 이런 거는 자기 동네에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에 해야 되니까 좀 소형으로 할 수도 있어요. 바다에 하는 해상 풍력은 대단히 대규모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초소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계획 입지를 통해서 좀 더 넓은 어떤 토지 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역 경제 발전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입지가 들어가는 거대한 발전소가 아니라 강원도에도, 경기도에도, 충청도에도, 경상북도에도, 전라남도에도 여기 곳곳에 할 수 있으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걸 지으려면 이제 건설사가 필요한데 초대형 건설사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도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건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역시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발전원의 특성상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단위 발전량당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팩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 과정 또 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는 그 각종 그 부품이나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과정 또 이거 설치한 다음에 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또 나중에 한 20년 이상 쓰고 나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이 모든 전 주기에 걸친 일자리들이 기존의 집중형 발전 방식 석탄이든 원전이든 이런 쪽보다 더 크다는 것이 아주 잘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우리의 전통적인 발전원에 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또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특히 오늘날처럼 이 지역 소멸을 막 또 걱정하는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활성화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한국의 좀 특수성인데요. 한국은 어쨌든 인구 5,200만 명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하되 이용할 수 있는 부지는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냥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땅에도 하고 필요한 지붕에도 하고 집에도 하고 최대한대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찾아 나가야 하는 거죠.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이러고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붕형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뭐 학교에도 짓자. 또 앞으로 이게 될 겁니다. 이제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해서 최대한도로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데 공장의 지붕에 또 산단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붕에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땅에 부지를 확보하는 일보다는 추가적으로 땅이 필요 없으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런 충분한 면적의 지붕, 옥상의 이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여기는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된다. 뭐 이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확보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거기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전력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체 공장에서 소비할 수도 있고 밖에 또 외부에 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필요로 하는 많은 그런 수요자들에게 전력을 공부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러한 어떤 사업의 과정에서 어떤 거기에 참여자들이 누군가 손해를 본다든지 나는 뭐 얻어지는 게 없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사업에 탄력을 받기 힘든데 이제 그런 것들만 이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고 계획을 잘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대한민국처럼 상대적으로 땅은 좁고 또 전력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이런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